안녕하세요.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법률 지식이 필요한 순간이 꼭 찾아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는 물론 누구에게 물어야 할지도 모르겠고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활 속 법률 상식 사전이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이 책은 두 변호사의 경험을 토대로 실생활에 자주 쓰이는 법률을 엄선해서 알차게 엮었습니다. 변호사 친구보다도 빠르게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매우 유익한 책입니다. 그러면 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큰돈 지키는 부동산 법률 익히기.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간대요. 경매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가 있습니다. 임의경매는 전세권자나 저당권자 등이 목적물에 대한 경매를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강제경매는 일반 채권자가 채무명의, 확정된 이행 판결, 지급 명령, 화해 조서, 조정 조서 등 강제 집행을 인정한 공적 문서에 기해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당권이란 무엇일까요? 저당권은 민법의 물권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항의 내용대로 채무자나 제3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저당권은 채무를 담보하기 때문에 담보 물권입니다. 물권은 채권보다 우선합니다.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설정한 저당권자는 아무런 담보 설정 없이 돈을 빌려준 채권자보다 배당해서 우선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우선 변제권이라고 합니다. 물권은 등기되는 순서대로 순위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선순위 저당권자가 우선순위로 배당받게 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주는 힘.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보장을 목적으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주거용 건물, 주택을 임차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대항요건, 주택의 인도, 더하기 전입신고, 더하기 확정일자를 갖추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인은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계약기간은 최소 2년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면 주택의 임대차 존속기간은 최소 2년입니다.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도 2년의 임대차 기간이 보장됩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필요에 의해 임대인과 1년만 살기로 계약했다면 이 역시 유효합니다. 임차인이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면 새로운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 요구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지내는 도중 집주인이 집을 파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권리를 승계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새로운 집주인과 다시 계약을 맺지 않아도 임대차의 효력은 그대로 지속됩니다. 따라서 계약이 만료되면 새로운 집주인한테 보증금을 받아 나오면 됩니다. 아무런 이야기가 없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 갱신이 됩니다.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겠다는 뜻을 통지하지 않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2. 외도부터 이혼까지 부부라서 더 어렵다.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하나요? 협의 이혼을 하는 경우에 재산 분할 과정입니다.
부부간의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협의되었다면 그대로 이행하면 되지만 헤어지는 마당에 반드시 이행될 것이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한 내용을 서면에 옮겨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는 부부간에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법과 합의 내용을 공증인에게 이야기하고 협의, 이혼 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증을 받는다 라는 말은 엄밀히 말해 사서인증과 공정증서로 구분됩니다. 사서인증은 작성된 서류가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로 작성되었음을 공증인이 확인함에 그치는 것이고, 공정증서는 어떠한 이행을 약속하고 이행되지 않을 경우 강제 집행을 인정하고 이를 승낙하는 내용을 넣어 작성하는 것입니다. 사서인증의 경우에는 공증서의 표지에 인증서라고 기재되어 있고 공정증서는 공정증서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재판으로 이혼하는 경우입니다. 부부간에 합의되지 않으면 법원에 재산 분할에 대한 판단을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민법은 기본적으로 부부 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갖고 있던 고유재산,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보고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결혼 전에 마련해둔 아파트, 결혼 후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 등은 남편의 특유재산이므로 이혼할 때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지요. 혼인 중 부부 쌍방이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은 이혼 시에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재산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 또는 그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는지와는 관계없이 분할 대상이 됩니다. 법원은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혼인기간, 재산 증식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재산 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특히 배우자의 퇴직금도 이혼소송의 종결변론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예상 퇴직급여 상당액을 적극재산에 포함시켜 분할할 수 있습니다. 2014년 대법원 판결입니다. 3. 폭력과 학대, 더 이상 참지 마세요. 형사처벌 폭행과 상해의 차이점. 폭행이란 신체에 대한 유행력의 행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손으로 밀친다든지 손목을 잡고 끄는 행동처럼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그 사람의 신체에 손을 대는 행위들은 모두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위들로 인해 입술이 터지거나 팔이 부러지는 등 신체가 훼손되면 상해가 됩니다. 형법에서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해죄가 법정형이 더 중하지요. 그리고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하지만 상해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계속 수사를 하게 됩니다. 네, 이상으로 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이 책은 생활 속에서 필요한 법률 상식을 이해하기 쉽게 다룬 책입니다. 영상에서는 책 속의 일부 내용만 소개해 드렸는데요. 실제로 책에서는 부동산, 이혼, 교통사고, 폭행, 상속, 금전거래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법률 지식을 사례를 통해 아주 쉽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생활 속 법률 지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